살아왔던 어떤 내용들이나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한 A4 용지 7, 8장 정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더니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럼 내가 조울증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마음만 먹고요. 선생님을 뭐 따로 신뢰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과 진료를 직접 경험하신 내담자분을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바로 대면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담자분께서 자리를 해주셨을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지원해주신 분은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언제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원을 하셨고요. 현재는 힘들거나 괴로운 부분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무거운 질환을 진단받으시고 지금 4년째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많이 호전되고 계신 상태이고요. 삶의 만족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변화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요. 양극성 장애를 4년째 앓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좀 어떤 계기로 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셨는지, 그 전에 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정 환경 자체가 그렇게 괜찮은 편은 아니었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뭐 저희 부모님의 유전인자 그리고 방황이라든가 이런 게 결합이 돼서요. 처음에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군대를 처음에 21살 때 2015년 12월 28일에 입대를 하고 정신질환에 의심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입대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요. 그때 이제 바로 처음 병원을 갔었죠. 그때 받은 진단명이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우울증으로 치료를 좀 받으셨던 걸까요? 처음에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었는데요. 전혀 이제 변화를 못 느끼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따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전에 뭐 이런 걸로 힘들어서 좀 병원에 가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전혀 그런 생각도 못 했고요. 뭐든지 이제 의지로 이겨낼 수 있고 정신과라는 문턱 자체가 한 번 가면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겁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소개를 할 때 양극성 장애를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진단은 이제 어느 시점에 받게 되신 걸까요? 제가 2번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를 2번 갔는데 24살 때죠. 4월 23일에 이제 다시 군대에 재입대를 해서 적응을 또 못하고 항상 그 우울한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고 이제 자살 생각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장이나 대대장 그리고 군의관 그리고 심리 상담하시는 분까지 한 7분 정도 만났었는데 그분들께서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좀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큰 병원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한 달 정도 약을 복용을 했었는데 그 약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는 아예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병원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간 살아왔던 어떤 내용들이나 각종 힘든 거, 신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한 A4 용지 7, 8장 정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를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더니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럼 내가 조울증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마음만 먹고요. 선생님을 뭐 따로 신뢰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울증인 건 알겠는데 조증은 모르겠는 거예요. 조증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진료를 받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약을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치료를. 근데 이제 조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께서는 이거 조울증인데?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 우울증으로 진단받았을 때 증상들이 좀 어떠셨길래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된 걸까요? 일단은 그 자살 사고라든가
자살 생각, 그리고 우울감, 무기력감, 그리고 과수면이 좀 문제였는데요. 잠을 거의 한 14시간에서 하루에 16시간 정도 막 자고 뭐 전혀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류의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이 상당히 무기력하고 살 가치가 없다라고 좀 느끼는 기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체중 변화는 좀 어떠셨어요? 아, 체중이 제가 그 마른 편에 속했는데 거의 한 15kg 정도 순식간에 쪄버리더라고요. 제가 돌이켜 보면은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살은 갑자기 막 찌더라고요. 그 우울한 시기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전에 영상에서도 비정형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일반 우울증과 다르게 너무 많이 자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체중도 늘어나는 비정형 우울증의 경우에는 조울증으로 진단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의 심리 그리고 이런 증상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또 치료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조울증이겠구나라고 정확한 미래를 내다보는 진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부분하고 또 19, 8장 쓰신 게 우울하면서도 그런 멘탈 액티비티는 좀 증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에너지는. 또 조울증 가능성을 좀 진단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좀 어떤 질환인지 이렇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얘기하는 조울증이랑은 좀 다른 양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기분 변화가 뭐 짧게는 수주에서 뭐 수개월 정도, 뭐 조증이면 조증이라는 기간이 그 정도 있고, 그리고 그 조금 지나면 정상인 기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우울증의 기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근데 그 첫 조증이 제가 발현하기 전까지는 그 우울증인 건 알겠는데 첫 조증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 믿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조증, 양성장에서 조증이라고 하면 제 기분이 굉장히 들뜨거나 예민해지거나 하면서 그에 따라서 생각도 되게 빠르게 막 흘러가기도 하고 활동량도 늘어나고요. 네, 뭐 잠을 안 자고 안 자도 피곤한 걸 못 느끼기도 하고 네, 이런 질환인데요. 혹시 그럼 그런 시기를 직접 겪으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 예, 있습니다. 제가 2020년 5월 12일에 그 참 의미가 있는 날인데 조증이 처음 발현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뭐 이제 다음 병원에 가기 전까지 6일 정도가 걸렸는데 6일 동안 7시간 정도를 잔다거나 거의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자는 거죠. 평균 내보면은.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세상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고 대통령이 좀 되고 싶다거나 철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에너지가 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안 자면서 이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예민해져서 이제 짜증도 좀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나고 그 안에 이제 공격성 이런 게 좀 자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좀 보이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조증일 때는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났죠. 그런 게 순식간에 갑자기 확 몰려오셨다는 거죠? 예,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어떤 현상이나 원리 같은 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에 뭐 감사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참 긍정적으로 어떤 삶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날이. 보통 조증이 오기 전에 기분이 확 들뜨기 전엔 사실 그만큼 또 굉장히 가라앉은 시기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하니까 이제 매닉 디펜스라고 해요. 그냥 조증으로라도 나의 마음을 만들어서 내 고통을 잊어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다라고 정신분석적으로 보는데 그 5월 12일 조증을 경험하시기 전에는 좀 마음 상태가 어떠셨어요? 그 5월 11일이 제 생일인데요. 첫 조증이 발현하기 바로 전날이죠. 그때 이제 또 방황을 계속 했고 그 자살 사고라든가 자살 시도 같은 게 이제 한 4차례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실패 없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이제 5월 11일 날 이제 술을 한 2병 정도, 소주 2병 정도 사서 잔뜩 만취를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자. 그러면은 생일에 죽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시도를 하기 전에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랄까요? 거기서 그 자살방지센터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사분이랑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네, 통화를 끊고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제 경찰차가 한 5분 안에 바로 오시고 김동희 씨 이제 그 전화 통해서 왔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제 한 3분 있다 또 이번엔 스타렉스가 하나 와서 형사분들이 내리셔서 저희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저 있는 데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또 안심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참 그때 아 내가 이게 죽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구나. 남들한테 피해를 좀 많이 주는구나. 괜히 이제 뭐 경찰분들이라든가 이런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인력 낭비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그날에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안 먹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면 장애에 또 봉착을 해 있다가 아침에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조증이 딱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기분 상태가 아, 예, 그렇습니다. 바뀐 거네요. 예. 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네, 저희가 조증 환자분들의 증상을 이제 유추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은 뭐 없죠. 보통 이제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고서 아 이러이러한 상태였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기 마련인데 직접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또 저희한테도 굉장히 귀중한 공부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하셔서 그런 매닉 디펜스로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본인을 지키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 조증 증상이 발현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좀 진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일단은 첫 조증이 발병을 하고 한 6일 정도 지나니까 너무 이제 고통이 너무 많아져서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선생님한테 이제 그간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입원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입원을 반드시 좀 하는 게 낫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순순히 따르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병실이 하나도 없어서 입원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한 3일치 약을 이제 처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약물을 딱 먹으니까 증상이 뭐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잔재만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 느낌만 살짝 남아 있고 그 조증 때 겪었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라든가 이런 게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약물 치료와 함께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로는 이제 진료는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잘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진료를 받으시면서 좀 좋았던 점도 있고 상대적으로 아 이건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있죠. 이거는 그 제가 다니는 병원이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인기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한 그 오후에 2-3시쯤 가면은 이제 1시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도 면담 시간이 참 짧아요. 이게 어떤 날은 이제 들어가서 한 2분 있다가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실 것만 물어보시고 2분 있다 나오고 정말 심도 있게 얘기해야겠다 싶으면은 한 10분 있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신경 변화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학병원을 선택한 게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좋았던 점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너무 제가 변했죠. 약물 치료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변화를 감히 이뤄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선생님이 참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시거든요. 저의 어떤 방황이라든가 나쁜 좋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잡아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정신과 진료를 받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보내주신 사연에서 어쨌든 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계신데 현재 힘들거나 괴로운 부분이 없고 삶의 만족도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네, 어떻게 좀 좋아지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또 제가 선생님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산책을 꼭 하고 그리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꼭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잠을 못 자니까 약 안 먹으면 잠 못 자니까 약만 딱 먹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안 지켰는데 최근에 제가 큰 변화를 좀 겪게 돼요. 그래서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온전히 들어봐야겠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궁금하고 좀 나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이제 생체 시계라든가
아침 산책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이거를 실천을 해보니까요.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달라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좋아지는 게 어떻게 좋아지냐면은 조증까지는 아닌데 그 경조증처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조증이 어떤 병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정제된 경조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느낌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고 적절하게 활동적이고 그리고 생각도 올바르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그 올바른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걸 이제 최근에 느끼게 됐죠.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잘했다. 진작에 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 환자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환자분들이. 너무 모범 답변이에요. 네. 사실은. 낮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다들 너무 이 뭔가 잔소리처럼 듣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아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런 뻔한 거 하라는 게 뭔 잔소리인가. 사실 인터넷에 이런 댓글들도 되게 많아요. 나는 움직일 힘도 없어서 정신과에서 찾아갔는데 운동하라고 한다 라면서 이렇게 막 비난하는 댓글들도 되게 많은데 규칙적인 생활이란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진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혹시 오픈을 좀 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진단을 받았고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현재까지도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고 또 저희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나 이렇게 병 걸렸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아유 그냥 술이나 한 잔 먹자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유쾌하니까 친구들이 워낙 또 이제 재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몇 명한테 오픈했고요. 그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섣불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편견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처음에는 오픈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그 좋은 변화를 겪고 나니까 이걸 굳이 숨길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좋은 변화고 그렇다고 해서 막 드러내고 이럴 건 아닌데 좋은 점은 좀 공유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제 나 이만큼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제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진료도 꾸준히 받으셨지만 또 진료 외적으로 이렇게 좀 증상을 회복하는데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약물 치료는 일단은 조울증 환자들한테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렇지만 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다 보면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약만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런 그 외적인 것들을 전혀 고치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바로 잡고 나니까 이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이제 세상이나 사물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들이라 약간 저희가 섭외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을지. 분명히 이거 대본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약간 좀 네, 걱정이 될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요, 네. 양극성 장애, 우리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거, 이 양극성 장애라는 게 동희 씨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좀 궁금해요. 참 양극성 장애를 처음 진단받을 때는 의심이 좀 많아서 이게 내가 진짜 양극성 장애라는 게 맞나? 조증이 없었는데 내가 양극성 장애라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첫 조증이 발병을 하고 이게 삶에 이렇게 몇 가지 변화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실보다 이 득이 더 많더라고요. 참 그 조증이 한번 발현이 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이제 조울증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신이 내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증을 겪으시는 분들은 사실 그 조증 기간을 제외하면 디폴트 값이 우울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반복해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좋아졌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저는 이건 다 동희 씨가 이뤄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약물 치료하고 시키는 그대로 나가서 활동에 옮기고 이런 것들 다 동희 씨께서 스스로 이뤄낸 스스로의 회복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값인 우울이 이제 정상으로 올라오면요, 이제 일반적인 상태로 올라오면 이거 자체를
마치 경조증처럼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음. 이게 이제 내가 조증이 생긴 이후에 축복이다라고 느끼시지만 결국은 본인께서 노력으로 얻어내신 결과물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동희 씨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양극성 장애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과거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뭐 윈스턴 처칠이라든가 해밍웨이, 뭐 빈센트 반 고흐도 있겠죠.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이라든가 천재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점을 잘 활용을 해서 양극성 장애라는 거를 더 이상 불행하게만 생각을 하지 않고 충분히 재능이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든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오니까요. 그 자체를 존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양극성 장애를 가진 환자분들 마음가짐도 내가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따뜻하게 좀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이제 내부자들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고 정신과라는 이제 참 그 어렵고 되게 뭐 험난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자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변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또 마지막에 항상 찾아오는 뇌 퀴즈. 아, 좋아요. 네. 역시 창의적으로 대답하셨어요. 네네. 퀴즈에 성공하면은 저희 스타벅스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고요. 실패하셔도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 네. 추억의 베스트셀러. 네,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퀴즈는요, 호르몬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뇌에는 생체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24시간 주기에 따라서 이 생체 시계가 흘러가는데요. 이 호르몬은 아침에 해가 떠서 우리가 햇볕을 충분히 받을 때 몸속에서 생성이 되고요. 밤에 눈에 빛이 안 들어오면 뇌에서 분출이 되기 시작하여서 수면 사이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책이 좀 탐나는데 답을 알고 있어서 멜라토닌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역시. 네, 여태까지 오답자가 한 명도 안 나와서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좀 퀴즈의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저희 리치님답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동희 씨와 함께한 이 시간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이제 참 일반인이 의사 세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참 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저에게는 참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이거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도 이제 팟캐스트 통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봤었는데요. 참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네, 저 자신을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대본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섭외하는 것 같은데 이 앞에 대본이 있는 거예요. 대박 전혀 없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홍보 하나 하자면은 저희가 애플 팟캐스트에 이 동희 씨의 얘기가 업로드 될 예정이거든요. 이 유튜브 영상보다 훨씬 더 풍부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내담자분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